2000년대 중반 새벽 2시 대학생 한 명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스크롤하다가 폐교 복도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흑백 화면 속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희미한 윤곽 하나가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 같기도 했고 그냥 흔들리는 커튼 같기도 했습니다. 댓글은 400개를 넘었고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100만을 찍었습니다. 3년 뒤 그 사진은 일본 공포 영화 스틸컷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작도 아니고 착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화였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사람들은 그 사진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귀신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내려갑니다. 조작, 착시, 그리고 끝내 해명되지 않은 것들 속으로. 레벨 첫 번째. 수면 위. 2012년 6월 12일 밤 11시 MBC 방송국 예능 PD 한 명이 제보자가 보낸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찍힌 평범한 기념사진이었죠. 그런데 뒷배경 바위 너머로 긴 머리를 늘어뜨린 남자의 얼굴이 반쯤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없고 피부는 회색빛이었고 표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PD는 이틀 뒤 이 사진을 전국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실제 심령 사진이라는 자막과 함께요. 제보자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사진 찍을 땐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패널들은 소름 돋는다며 팔을 비볐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 남성이 자기 얼굴이 한국 방송에 나왔다며 항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관광객 와타나베 씨였습니다. 사진 속 귀신은 그가 바위 뒤에서 풍경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프레임에 걸린 모습이었죠. MBC는 6월 18일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조작은 없었지만 확인 절차가 부족했다고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 나흘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백 명이 나는 저 절벽에서 20년 전 추락사한 일본인을 안다며 구체적인 사연을 쏟아냈습니다. 이름까지 지어냈습니다. 사망 날짜도 만들어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 목격담까지 올라왔죠. 집단이 만들어낸 허구는 사실보다 훨씬 더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 한 케이블 방송 토크쇼 녹화실에서 가수 탁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유로에서 차를 태워달라는 여자를 봤는데 눈 부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MC가 정말이냐고 묻자 탁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글라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구멍이었어요. 며칠 뒤 배우 박신혜가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모두 똑같은 몽타주를 그려요. 저도 들었어요. 주변에 본 사람 많아요. 그 주 내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자유로 귀신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밤에 자유로 운행을 거부했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사는 퇴마사 김모 씨를 대동해 자유로를 탐방했고 그는 카메라 앞에서 목이 졸려 살해당해 얼굴이 뭉개진 20대 여성의 원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목격담은 수십 건이 쌓였는데 단 한 건의 블랙박스 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CCTV 캡처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만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증언, 퇴마사의 주장, 네티즌들의 재연, 그리고 끝없이 복제되는 괴담. 나중에 한 교통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자유로는
대한민국에서 CCTV와 블랙박스 밀도가 가장 높은 도로 중 하나입니다. 진짜 귀신이 나타났다면 최소 10대 이상의 카메라에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신은 카메라를 피할 만큼 똑똑했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자유로 신드롬은 오직 입소문만으로 만들어진 집단 환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각은 너무 강력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자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은 적어도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2008년 3월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 여우쿠의 한 편에 CCTV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길이는 17초. 화질은 흐릿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2명의 젊은 남녀가 서 있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 뒤쪽 구석에 노인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는 하얗고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20만을 넘겼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도 퍼졌고 중국 상하이 엘리베이터 귀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댓글에는 합성 흔적이 전혀 없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왜 반응이 없었을까? 이거 진짜다 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뒤 상하이 라이프스 광장 건물 보안 관리자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건물의 CCTV가 아닙니다. 화면 비율, 타임스탬프 폰트, 카메라 앵글 모두 우리 시스템과 다릅니다. 네티즌의 조작입니다. 전문가들도 가세했습니다. 한 영상 편집자는 노인의 형체가 나타나는 부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 레이어 합성 특유의 경계선 흐림 현상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학생들의 과제물이거나 아마추어의 연습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영상은 한국 인터넷에서 실제 미스터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전문가들이 뭘 알겠어, 내 눈으로 봤는데 진짜잖아 라는 댓글이 여전히 달립니다. 해명이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귀신이 진짜 귀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고편이었습니다. 1995년 4월 19일 새벽 4시 영국 슈롭셔의 작은 마을 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0년 된 목조 건물 웸 타운홀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한 사진 기자가 현장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불길 속에서 무너지는 계단을 담으려 했죠. 필름을 현상하고 나서 그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계단 난간 옆 화염에 둘러싸인 문 앞에 작은 소녀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그 주변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은 영국 전역에 퍼졌고 곧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다른 것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증했습니다. 1995년 당시 영국의 사진 분석 전문가 3명이 필름을 조사했고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조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노출 흔적 없음, 합성 경계 없음, 필름 손상 없음. 그들은 이 사진이 진품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 디지털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소녀의 형체는 연기와 빛의 굴절, 그리고 인간 뇌의 패턴 인식 본능이 만들어낸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하지만 1995년 기술로는 그걸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전문가가 진품이라고 인정한 심령 사진이 사실은 착시였다면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전문가도 속았던 사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짜라고 확신하는 것들 중에 진짜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제주도 귀신은 일본인 관광객이었고, 자유로 귀신은 집단 환각이었고, 중국 엘리베이터는 조작이었고, 영국 화재 사진은 착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하지만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곳에는 설명이 갈리는 영상들, 전문가들이 입을 다무는 사진들, 그리고 목격자들이 사라진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빙산의 끝일 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레벨 두 번째, 워터라인. 2007년 한 방송국 제작팀이 자유로로 향했다. 그들은 카메라 3대와 조명 장비, 그리고 한 명의 퇴마사를 데려갔다. 퇴마사 김모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멈춰 섰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20대 여성이에요. 목이 졸려서 얼굴이 뭉개졌어요. 제작진은 그 말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방송 직후 자유로 인근 주민 3명이 제보 전화를 걸어왔다. 각자 다른 시기에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말한 목격 장소는 퇴마사가 가리킨 지점에서 방형 500m 이내였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그 구간에서 20대 여성의 살해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김모 씨는 그 뒤로 방송에 다시 나오지 않았다. 제작진도 후속 방송을 만들지 않았다. 그저 그 영상만이 커뮤니티에 남아서 지금도 돌고 있다. 퇴마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바로 그 장면이 캡처되어서 사람들은 저기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속삭인다. 기록은 없지만 목격담은 쌓인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3명의 제보자 모두 비슷한 위치를 말했을까? 그 답은 다음 이야기 안에 숨어 있다. 2007년 자유로 귀신 신드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당신이 본 자유로 귀신을 그려주세요. 참여자는 17명이었다. 서울, 인천, 고양, 파주에서 각자 다른 시기에 자유로를 지나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을 보지 못한 채 몽타주를 제출했다. 결과가 올라왔을 때 게시판은 얼어붙었다. 17장 중 11장이 거의 동일한 특징을 공유했다. 긴 검은 머리, 흰 옷, 그리고 눈 부위에 어두운 공간. 어떤 이는 구멍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선글라스라고 했지만 위치는 같았다. 통계학을 전공한 한 네티즌이 확률을 계산했다. 무작위로 사람 얼굴을 그릴 때 이 정도로 일치할 확률은 0.03% 미만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같은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폭로했다. 저 실험 참여자 중 4명이 같은 PC방에서 접속했어요. IP 추적했습니다. 조작이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나머지 13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들도 공모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같은 것을 봤을까? 아니면 방송과 커뮤니티 글을 읽으며 무의식적으로 같은 이미지를 내면화한 걸까? 이 실험은 지금 어디에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 게시판이 폐쇄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다. 그저 캡처 몇 장만이 떠돈다. 그리고 그 캡처마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누군가는 이것을 집단 망상이라고 부른다. 누군가는 집단 목격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하는지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귀신 영상이 터질 때마다 증거는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는다는 것을. 2000년대 초반 대구 북구의 한 폐건물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낡은 안경 공장이었다. 밤이 되면 2층 창문에서 빛이 새어 나온다는 제보가 경찰서에 5차례 접수되었다. 경찰은 2번 출동했다. 하지만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전기도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 2004년 여름 심야괴담회라는 인터넷 방송팀이 그곳에 들어갔다. 팀장 이모 씨는 캠코더 2대를 준비했다. 하나는 고정 촬영용, 하나는 핸드헬드였다. 그들은 오후 11시 30분에 입장했다. 건물 내부는 습했고 벽지가 축축하게 벗겨져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녹슬어서 삐걱거렸다. 2층 복도 끝방에서 그들은 멈췄다. 카메라 화면에 무언가가 잡혔다. 흰색의 흐릿한 형체였다. 고정 카메라와 핸드헬드 모두에 동시에 찍혔다. 형체는 3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촬영을 중단하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영상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영상이 삭제되었다. 이 씨는 개인 사정이라는 짧은 글만 남기고 계정을 탈퇴했다. 함께 갔던 팀원 2명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건물은 그로부터 석 달 뒤 철거되었다. 재개발 계획은 없었는데도 지금 그 영상의 원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몇몇 커뮤니티에 저화질 캡처가 떠돌지만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분석이 불가능하다. 대구시청 재개발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해당 건물은 안전 문제로 철거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하지만 철거 직전까지 안전진단 기록은 한 건도 없다. 왜 영상을 지웠을까? 왜 건물을 급하게 부셨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을까? 기록이 사라진 자리에는 의심만 자란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드러난다. 한국의 이 모든 영상과 150년 전 미국 보스턴의 한 사진관 사이에 1862년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보스턴의 사진사 윌리엄 머물러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는 실수로 같은 유리 건판을 2번 노출시켰다. 현상된 사진에는 살아있는 사람 뒤로 흐릿한 형체가 겹쳐 찍혔다. 그는 이것을 영혼 사진술이라고 이름 붙이고 광고를 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 장에 $5, 당시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이었다. 머물러는 수백 장을 찍었다. 슬픔에 빠진 과부들은 사진 속 희미한 형체를 보며 남편이 돌아왔다고 울었다. 그는 20년 동안 이 사업을 이어갔다. 1884년 한 사진 전문가가 머물러의 작업실에 잠입했다. 그는 이중 노출 건판과 조작 도구를 발견했다. 머물러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사진에 찍힌 영혼이 진짜일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2008년 상하이 엘리베이터 영상을 기억하는가? 건물 관리자는 조작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2012년 제주도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살아있는 일본인이라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일부는 증거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150년 전 배심원들처럼 기술은 발전했다. 카메라는 디지털이 되었고 포토샵이 생겼고 딥페이크가 등장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 싶은 것을 본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머물러의 고객들이 유령을 보고 싶어 했듯이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원한다. 그래서 증거가 사라져도
조작이 밝혀져도 이야기는 계속 살아남는다. 대구 폐양영 공장 영상이 삭제된 진짜 이유를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삭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영상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머물러가 재판에서 이긴 것처럼 이제 우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조작과 진실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레벨 세 번째. 트와일라이트. 2015년 가을. 서울대학교 영상정보처리연구소의 김현준 교수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귀신으로 분류된 사진 32장을 수집했다. 그는 각각의 이미지를 프레임 단위로 분해하고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압축 손실 패턴을 분석했다. 30장에서는 예상 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장노출로 인한 잔상, 렌즈 플레어, 카메라 스트랩이 만든 반투명 형체, 반사된 빛이 만든 인간의 윤곽. 하지만 나머지 2장은 달랐다.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어떤 조작의 흔적도 광학적 오류도 필름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로는.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2006년 대구의 한 폐건물 탐방 영상이었다. 핸드헬드 캠코더로 촬영된 이 영상의 3분 42초 지점에서 복도 끝에 서 있는 흰 형체가 포착된다. 김 교수는 영상을 60프레임 단위로 쪼개 역추적했지만 그 형체는 이전 프레임에도 이후 프레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 한 프레임에만 존재하는 이미지. 그것도 30분의 1초라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식 불가능한 찰레만. 그는 동료들에게 이 발견을 공유했고 3명의 다른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조작이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김 교수의 논문은 학회에 제출되었으나 게재를 거부당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익명으로 이렇게 적었다. 방법론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결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2016년 김 교수는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분석했던 2장의 사진과 한 편의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고 있지만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숫자로 돌아가 보자. 이번에는 시간의 숫자다. 2008년 7월 중국 여우쿠 사이트에 업로드된 상하이 엘리베이터 귀신 영상은 하루 만에 2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 속 타임스탬프는 2008년 6월 19일 오전 3시 42분을 가리킨다. 하지만 상하이 라이프스 광장 건물의 보안 책임자 왕리흥은 7월 23일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영상은 우리 건물의 CCTV가 아니며 우리 시스템에는 해당 날짜와 시간에 촬영된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실제 CCTV 형식을 완벽히 모방해 가짜 타임스탬프까지 삽입한 것이다. 하지만 왕리흥의 해명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상하이 현지 포럼에서 한 익명 사용자가 나는 6월 19일 새벽 그 건물 12층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탔고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또 다른 사용자가 나도 그날 밤 근무 중이었는데 12층 엘리베이터가 30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왕리흥은 다시 해명해야 했다. 6월 19일에는 어떤 엘리베이터 고장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2명의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왕리흥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장쉬안은 영상 파일의 압축 코덱을 분석한 결과 이 영상이 편집 소프트웨어를 거쳤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영상의 14번째 프레임과 15번째 프레임 사이에 삽입된 인터폴레이션 레이어가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이어가 상업용 편집 툴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방식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장쉬아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일반 유튜버가 아니다. 최소한 방송국 수준의 장비와 기술을 가진 누군가다 라고 썼다. 그리고 그 글은 사흘 만에 삭제되었다. 장쉬아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왕리흥의 말이 맞다. 영상은 가짜다. 하지만 누가, 왜 그토록 정교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목격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기억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더 불편한 이론으로 이끈다. 2013년 연세대학교 인지심리학과의 박소연 교수는 집단 착시와 문화적 확증 편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녀는 2007년 자유로 귀신 신드롬을 연구하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그녀는 120명의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것은 자유로에서 촬영된 실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야간도로 영상을 보여줬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같은 영상을 이것은 테스트용 더미 영상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첫 번째 그룹의 68%가 영상 속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답했고 그중 32명은 흰 옷을 입은 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단 9%만이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형상을 묘사한 사람은 없었다. 박소연 교수는 한국의 무속신앙적 배경이 이러한 집단 착시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적 템플릿을 공유한다. 긴 검은 머리, 흰 옷, 흐릿한 윤곽. 이 템플릿은 애매한 시각 정보를 마주했을 때 뇌가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녀의 이론에 따르면 탁재훈과 박신혜가 방송에서 한 증언은 실제 목격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각인된 템플릿이 기억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불안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이것이 개인의 착시가 아니라 집단의 착시라면, 만약 충분히 많은 사람이 같은 것을 본다고 믿으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박 교수는 논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함께. 그녀의 논문은 학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대중매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과학적 설명보다 미스터리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히 그것이 감춰져야 할 무언가를 덮기 위한 것일 때. 2012년 6월 12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은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찍힌 심령 사진을 방송했다. 하지만 방송에 나간 사진은 제보자가 원래 보낸 사진과 달랐다. 제작진의 한 보조작가가 나중에 익명으로 폭로한 바에 따르면 원본 사진에는 배경에 여러 명의 관광객이 찍혀 있었고 문제의 귀신 얼굴은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다.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다른 관광객들은 모두 크롭되었고 그 한 명의 얼굴만 확대되어 방송되었다. 왜 그랬을까? 그 보조작가는 시청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원본 사진은 그냥 흐릿한 관광 사진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우고 한 명의 얼굴만 남기니까 갑자기 소름 끼치는 심령 사진이 되더라. 방송 후 6일 만에 사진 속 인물이 살아있는
일본인 와타나베 씨로 밝혀지자 MBC는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에는 편집 과정에서 다른 인물들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확인 절차가 부족했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 보조 작가는 방송국을 그만뒀고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원본 사진 파일은 방송국 서버에서 삭제되었으며 제보자도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편집된 버전뿐이다. 그리고 편집된 버전만이 인터넷에서 영원히 떠돈다. 진실은 삭제되었지만 거짓은 백업되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패턴의 일부일까? 만약 패턴이라면 그 패턴은 얼마나 깊이 뻗어 있는가? 마지막 조각을 놓고 보자. 2017년 영국의 초상현상 연구가 앤드류 니콜스는 은퇴를 앞두고 40년간 수집한 미해결 심령 사진 목록을 공개했다. 그 목록에는 1995년 영국 웸 타운홀 화재 현장의 소녀, 2003년 햄프턴 법원시, CTV의 로브 차림 인물, 그리고 1936년 레인험홀 저택 계단의 갈색 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니콜스는 각 사진에 대해 최소 5명 이상의 독립적인 전문가가 조작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의 한 익명 연구자는 니콜스의 목록과 한국의 미해결 심령 영상 목록을 대조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든 사진과 영상은 공공장소나 역사적 장소에서 촬영되었다. 모든 이미지 속 형체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모든 촬영자는 아마추어였으며 촬영 의도가 심령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모든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직후 해당 장소의 관리자나 당국이 조작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조작이다 라고만 말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 연구자는 자신의 발견을 온라인 포럼에 익명으로 게시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조직된 심령사진 조작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둘째, 실제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촬영되고 있으며 당국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운가? 그 게시글은 이틀 만에 삭제되었다. 삭제 사유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게시글의 스크린샷은 이미 퍼진 뒤였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패턴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는 영역은 대부분의 채널이 다루길 거부하는 곳입니다. 공식 해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곳. 조작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쌓여 있는 곳. 당신이 정말로 알고 싶다면 따라오세요. 레벨 4번째. 어비스. 2007년 11월 어느 금요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편집실에서 방송작가 김모 씨는 자유로 귀신 특집을 준비하며 시청자 제보 영상 15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자유로 32km 지점, 새벽 2시 40분, 도로 중앙에 서 있는 흰 원피스의 여성을 차량이 지나치는 장면이었다. 화질은 낮았지만 형체는 분명했다. 김 씨는 이 영상을 방송국 내부 서버에 올렸고 다음 날 출근했을 때 그 파일은 사라져 있었다. IT팀은 삭제 기록이 없다고 했다. 업로드 자체가 로그에 남아있지 않았다. 김 씨는 자신의 USB에서
원본을 찾으려 했지만 그 USB는 사무실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파일만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제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번호는 결번이었다. 이메일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계정이었다. 방송은 예정대로 나갔지만 그 블랙박스 영상은 단 한 번도 화면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연예인들의 증언만 방송되었다. 김 씨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영상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로부터 2년 뒤 김 씨는 방송국을 떠났다.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내 메신저 메시지는 이랬다. 어떤 영상은 방송되어선 안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적어도 말하려는 사람은 2012년 6월 MBC가 제주도 심령사진 오보로 사과문을 발표한 바로 그날 한 명의 제작진이 조용히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공식 발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편집한 파일에는 방송에 나가지 않은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 살아있는 일본인 관광객 와타나베 씨를 직접 인터뷰한 영상이었다. 그 인터뷰에서 와타나베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날 그 장소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제작진은 당황했다. 사진 속 배경은 분명 성산 일출봉이었고 와타나베의 얼굴과 일치했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자신의 여권 스탬프를 보여주며 해당 날짜는 오사카에 있었다고 증명했다. 그렇다면 사진 속 인물은 누구였나? 제작진은 사진을 다시 분석했고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촬영 날짜는 맞았다. 위치 정보도 제주도였다. 하지만 EXIF 데이터의 카메라 기종란에는 이상한 문자열이 박혀 있었다. Unknown Device 0001. 그 카메라 기종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제조사도 그런 모델 번호를 쓴 적이 없었다. 제작진은 원본 파일을 제보자에게 다시 요청했으나 제보자는 파일을 이미 삭제했다며 연락을 끊었다. 방송국은 살아있는 일본인과 닮은 귀신이라는 해괴한 결론을 피하기 위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와타나베는 인터뷰 이후 한국 언론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했다. 그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일본 현지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문을 닫았다. 왜 처음엔 인터뷰에 응했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을까? 방송국 내부 문서에는 이런 메모가 남아있다. 와타나베 씨 측에서 추가 보도 자제 요청, 이유 불명. 누가 요청했는지, 왜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리고 그 인터뷰 영상 원본은 김 씨가 보관하던 하드디스크와 함께 지금은 어디에도 없다. 2008년 3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심령 갤러리에 상하이 엘리베이터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라이푸스 광장 건물 보안팀에 직접 찾아가 CCTV 원본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그런 영상은 우리 시스템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담당자는 유학생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2007년 10월 우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되는 영상이에요. 유학생은 더 물었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글은 여기서 끝났다. 댓글들은 낚시, 병맛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사흘 뒤 그 글은 삭제되었다. 작성자 계정도 탈퇴 처리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같은 갤러리에 익명으로 이런 댓글이 달렸다. 그 유학생 아는 사람 있나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찾았습니다. 귀국했대요.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래요. 누가 찾았는지, 누가 귀국시켰는지,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누구도 몰랐다. 흥미로운 건 그 글이 삭제된 직후 중국 웨이보에서 라이푸스 지하 주차장을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필터링 되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그 키워드를 막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2005년 라이푸스 광장 건물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지하 주차장 CCTV 시스템을 전면 교체했다. 공식 이유는 노후화였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설치된 지 겨우 5년밖에 되지 않았다. 2007년 자유로 귀신 신드롬이 정점에 달했을 때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목격자로 신고된 사람은 총 12명이었다. 그중 8명은 연예인이었고 나머지 4명은 일반인이었다. 경찰은 그 4명의 일반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받았다. 그중 한 명은 택시기사 박모 씨였다. 그는 2006년 4월 새벽 3시경 자유로에서 손을 흔드는 여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차를 세우지 않았지만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여성은 사라져 있었다. 도로 양옆은 텅 빈 공터였다. 숨을 곳이 없었다. 경찰은 박 씨의 진술을 기록했고 그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박 씨는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주일 뒤 박 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술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그냥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머지 3명의 일반인 목격자도 비슷한 시기에 연락이 끊겼다. 한 명은 이사를 갔다며 번호를 바꿨고 다른 한 명은 가족이 원치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마지막 한 명은 아예 경찰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 공식 결론은 집단 착시 및 도시전설이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 최모 씨는 2년 뒤 한 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박 씨가 진술을 철회하기 전날 누군가 그의 집 앞에 찾아왔대요. 정장을 입은 2 남자였다고 해요. 명함도 주지 않았고 그냥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갔대요. 그 다음 날 박 씨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최 씨는 그 남자들이 누구였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상부에서 필요 없다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선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지인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그 사건 파일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서에도 없어요. 디지털 기록도 없어요. 마치 조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요. 박 씨는 2013년 택시 일을 그만뒀다. 지금은 경기도를 떠나 부산에서 산다고 한다. 그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가 그날 밤 정말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그 정장 입은 남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마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진실은 말하는 순간 사라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침묵을 선택한 이후 그들은 다시는 자유로를 지나지 않는다. 맨 아래에는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설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설명해선 안 되기 때문에 묻힌 것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게 진짜인가가 아니라 왜 이걸 진짜라고 믿게 만들었는가를. 레벨 5번째. 알 수 없는 것. 2006년 가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김현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에서 유포된 심령사진 372장을 모두 모아
하나씩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의 가설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귀신 사진은 결국 기술적 오류나 조작 혹은 파레이돌리아 현상으로 설명될 것이며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심리적 확증 편향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369장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장노출, 이중노출, 렌즈 플레어, 압축 손실, 반사, 심지어 카메라 멜빵이 렌즈를 가린 흔적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습니다. 하지만 3장이 남았습니다. 3장의 사진은 어떤 분석 장비로도 어떤 전문가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조작 흔적이 없다고 했고 다른 전문가는 자연 현상으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다 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이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광학 현상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이 3장의 사진을 논문에서 제외했습니다. 각 주에 이렇게 적고서 말입니다. 본 연구는 해명 가능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는 2011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3장의 사진 원본은 유족이 폐기를 요청하며 영구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인지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2월 부산의 한 폐병원을 탐방하던 유튜버 박지민은 자신의 캠코더에 찍힌 영상을 보고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복도 끝에서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촬영 당시 그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고 확신했지만 영상은 명백히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3군데 영상 분석 업체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조작 흔적 없음이라고 답했고 두 번째는 조명 반사와 먼지가 만든 착시라고 했으며 세 번째는 분석 불가, 원본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손상되어 있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박지민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해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각도에서 재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조명은 꺼져 있었으며 먼지조차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본 영상 파일을 외장 하드에 넣어 자물쇠가 달린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파일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은 이것뿐입니다.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설명된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도 둘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진실은 증명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수진 교수는 2019년 한국 무속신앙과 시각 미스터리의 관계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조작으로 밝혀진 귀신 사진들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다가 잊혀졌지만 미해결로 남은 사진과 영상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재소비되고 재해석되며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답이 없는 질문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 무속 문화의 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죽음, 풀리지 않은 원한, 증명되지 않은 존재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한 서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문은 학계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그녀 스스로는 결론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논문 제출 닷새 전 그녀는 지도교수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미해결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정작 왜 미해결이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진이 설명 가능하다면 왜 일부는 10년이 지나도 전문가들이 합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도 교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교수는 그 질문을 논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각주로만 남겼습니다. 본 연구는 문화적 해석에 국한되며 존재론적 질문은 다루지 않는다. 2022년 7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성호 씨는 CCTV 녹화 파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 17분 지하주차장 B3구역 기둥 뒤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고 카메라를 지나친 뒤 다음 카메라 화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성호 씨는 관리사무소에 보고했고 관리사무소는 CCTV 업체를 불렀으며 업체는 카메라 오작동이나 파일 손상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의는 이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성호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27년 동안 경비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걸 봤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모니터를 봐서 착각한 건지. 아내는 웃으며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자 라고 답했습니다. 최성호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내내 이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다면 왜 CCTV 업체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을까? 만약 설명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왜 아무도 더 이상 조사하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정말로 만약 그것이 둘 다 아니라면 그는 이틀 뒤 그 영상 파일을 개인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USB는 그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줘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믿는다 해도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그 둘 사이에서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우리 머릿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는 순간 우리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카메라를 켜고 어둠 속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답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새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